철기 문화와 여러 나라의 성장. 철기 시대에는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서 부여, 옥저, 동해, 마한, 변한, 진한 등의 여러 나라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을 초기 국가라 부릅니다. 이 중 부여는 고조선이 멸망하기 직전인 기원전 2세기경에 북만주의 숭화강 유역을 중심으로 건국되었어요. 부여는 5개의 부족이 연합한 연맹 왕국 형태로 성장했어요. 왕이 직접 통치하는 중앙과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의 여러 가들이 다스리는 4개의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군장 출신의 고위 관리인 가는 각자의 영역을 다스리며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도 관여했어요. 나라 전체에 관련된 일은 왕이 여러 가들과 협의해 처리했어요. 그러다 보니 초기에는 왕권이 약해서 큰 흉년이라도 들면 그 책임을 물어 왕이 교체되거나 죽임을 당하기도 했대요. 한편 가축의 이름을 따서 지은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의 관리들의 명칭을 통해 부여가 목축을 매우 중요시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윷놀이의 도, 개, 걸, 윷, 모는 각각 돼지, 개, 양, 소, 말 등의 동물을 가리켜요. 부여의 관직인 마가의 말, 우가의 소, 저가의 돼지, 구가의 개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기도 한대요. 부여에서는 왕이 죽으면 껴묻거리와 함께 사람을 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어요. 또한 전쟁이 일어나면 소를 죽여서 그 굽으로 길흉을 점치는 풍습도 있었죠. 부여에서는 매년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어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추수에 감사했어요. 영고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죄인에 대한 처벌과 투옥을 금하고 죄수들을 놓아주기도 했어요. 보통 다른 농경민들이 10월에 제천 행사를 열었던 것과 달리 사냥을 주로 하던 수련민의 전통을 이어받은 부여는 12월에 행사를 치렀어요. 부여의 법률은 고조선의 팔조법과 비슷했어요.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으며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물건 값의 12배를 배상하게 했죠. 이를 통해 부여가 사유재산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부여에는 간음한 자와 질투가 심한 부인을 사형에 처한다는 법이 있었는데 이 법이 여성에게만 적용된 것으로 보아 부여 역시 고조선과 마찬가지로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발달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나라는 고구려예요. 하지만 고구려도 처음에는 조그마한 소국에서 출발했답니다. 고려 때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에 따르면 기원전 37년에 부여에서 이주민을 이끌고 내려온 주몽이 압록강 유역의 졸본에서 토착민과 연합해 고구려를 세웠다고 해요. 중국 역사서에 고구려 사람들은 산골짜기에 살면서 산골 물을 마신다. 좋은 농토가 없어 비록 힘써 경작하나 식구들의 생활에 부족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고구려는 대부분 큰 산과 깊은 계곡으로 이루어진 산악시대에서 농사 짓기에 적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식량이 부족했던 고구려는 일찍부터 주변 지역을 정복해서 먹을거리를 빼앗는 정복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갔어요. 이에 따라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를 만들어서 정복 활동에서 획득한 물품과 식량 등을 보관했죠. 당시 중국인들은 고구려인들은 힘이 세고 전투에 능하며 사나운 성격으로 묘사하곤 했어요. 이로 보아 중국이 군사력이 뛰어난 고구려를 위협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고구려도 부여와 마찬가지로 연맹 왕국 단계를 거쳤어요. 세력이 큰 군장 출신의 고위 관리인 대가들은 사자, 조의,
선인이라는 독립된 관리들을 거느리고 왕 못지않는 힘을 자랑했죠. 대가들은 제가회의를 열어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큰 죄를 지은 범죄자를 처벌했어요. 고구려 사람들은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에 따라 신랑이 신부의 집에 일정 기간 머물다가 자식이 다 큰 후에야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건국 시조인 주몽과 그 어머니인 유화 부인을 조상신으로 섬겨 제사를 지냈죠. 10월에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성대하게 열었어요. 옥저와 동해는 동해안에 치우쳐 있었어요. 옥저는 오늘날의 함경도 지역에, 동해는 오늘날의 강원도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었죠. 지리적으로 열악했던 두 나라는 선진 문화를 일찍부터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게다가 고구려의 압박으로 정치적으로도 성장하지 못한 채 군장 국가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어요. 각 음락을 다스리던 군장인 읍군 또는 삼로가 더 큰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면서 두 나라에는 왕의 칭호를 사용하는 지배자가 없었어요. 그러다 결국 두 나라 모두 고구려에 편입되고 말았죠. 옥저와 동해는 정치적으로는 비슷했지만 각기 다른 풍습과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옥저에서는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습에 따라 장래에 며느리로 삼을 어린 여자아이를 남자 집에 미리 데려와 키웠어요. 그러다 그 아이가 성장을 하면 여자 집에 예물을 지불하고 혼례를 올렸죠. 일종의 매매 혼인 셈이었어요. 또 가족이 죽으면 시신을 임시로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 무덤에 매장하는 장례 풍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해는 단궁이라는 활과 키가 작은 조랑말의 일종인 과하마, 바다표범의 가죽인 반어피 등의 특산물로 유명했어요. 매년 10월에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어 제사를 지냈고 조계원의 풍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다른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했을 때는 책화라는 벌칙에 따라 노비나 소, 말 등을 배상해야 했답니다. 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고조선이 발전하고 있을 무렵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는 고조선보다는 늦은 시기에 진이라는 나라가 등장했어요.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어요. 다만 고조선에 정치적인 변동이 생겨 유이민들이 대거 진으로 내려왔는데 위만에게 왕위를 빼앗긴 준왕도 이때 내려왔다고 전해질 뿐이죠. 유이민들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내려온 덕에 한반도 남부 지역에도 철기 문화가 보급되었어요. 이를 바탕으로 마한, 변한, 진한의 연맹체 국가가 성립했는데 이 세 나라를 합쳐 삼한이라고 불러요. 마한은 54개, 변한과 진한은 각각 12개의 각기 독립적인 여러 부족 혹은 소국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소국의 수가 많고 기름진 평화지대를 많이 갖고 있던 마한의 세력이 가장 컸죠. 마한의 소국 중 하나였던 목지국의 지배자가 마한왕 또는 진왕으로 추대되어 사만 전체를 이끌었어요. 그 밖에도 세력의 크기에 따라 신지, 읍차 등의 군장이 있었죠. 삼한의 가장 큰 특징은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었다는 점이에요. 소도와 천군의 존재가 그 증거랍니다. 소도는 천군이라 불리는 제사장이 농사와 제사를 주관하며 백성들을 다스리던 특별한 땅이에요. 아주 신성한 곳으로 여겨져 설령 죄인이 도망쳐와도 군장이 잡으러 들어갈 수 없었죠. 재정 일치 사회였던 고조선과는 차이가 느껴지죠. 평야가 많아서 일찍부터 벼농사가 발달했던 삼한은
씨 뿌리기가 끝나는 5월과 추수가 끝난 10월에 하늘의 제사를 지냈어요. 철이 많이 생산된 벼나는 낭랑과 왜 등으로 철을 수출했을 뿐 아니라 쇳덩어리를 화폐처럼 사용하기도 했어요. 이후 마한에서는 백제가, 진한에서는 훗날 신라로 성장하는 사로국이 주도권을 차지했어요. 변한에서는 여러 소국이 모여 가야 연맹을 이루었어요. 솥대. 솥대는 새 모양으로 조각한 나무를 장대 끝에 꽂아 세운 것으로 마을의 수호신이나 성스러운 지역의 경계를 상징해요. 고대 사회에서는 새는 하늘과 사람을 이어주는 존재로 여겨졌는데 이러한 솥대는 사만의 소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요. 중국과 일본의 건국 신화. 단군의 고조선 건국 신화에는 하늘의 자손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는 천손 강림 신앙이 내재되어 있어요. 이러한 건국 신화는 동아시아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형태로 중국과 일본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사기를 비롯한 중국의 역사책에는 중국인들이 조상으로 생각하는 삼황 오제가 등장해요. 삼황은 대체로 복휘, 신농, 여와를, 오제는 황제, 전욱, 제국, 요순을 가리키지요. 이 중 복희는 우주의 8가지 요소를 도형으로 나타낸 팔괘를 만들고 그물을 발명해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쳤다고 해요. 여와는 사람을 창조했고 신농은 사람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해요. 이후 신농의 집의 말기에 황제가 군사를 이끌고 봉기해 왕위에 올랐어요. 중국의 중심인 황하 지역을 다스려 이름도 황제라고 지은 그는 계절과 기후를 연구해 사람들에게 곡식을 심게 하고 집을 짓는 법과 수레를 만드는 법 등을 가르쳐 주었어요. 황제의 뒤를 이어 전욱, 제국, 요 등이 차례로 중국을 다스렸죠. 일본의 건국 신화에는 이자나기라는 신이 등장해요. 이자나기가 마법의 창을 바다에 놓고 휘젓자 그 창에서 바닷물 몇 방울이 떨어져 일본 열도가 되었어요. 그는 이자나미라는 신과 결혼해 많은 섬과 신을 낳았어요. 양쪽 눈을 통해 각각 태양의 여신과 달의 여신을 낳고 코를 통해서는 바다의 신을 낳았죠. 태양의 여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는 동생이자 바다의 신인 스나노오미 코토가 자꾸 말썽을 부리자 화가 나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태양의 여신이 숨어온 세상이 암흑으로 뒤덮이자 다른 신들이 그녀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작전을 펼쳤죠. 동굴 앞에 거울을 가져다 놓은 신들은 예능의 신을 동굴 앞에서 춤추게 했어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흥겨운 소리에 밖을 내다보자 태양신보다 더 화려하게 빛나는 여신 때문에 잔치를 열었다며 그녀를 밖으로 유도했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새로운 여신이라고 오해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새 여신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몸을 앞으로 내미는 순간 신들은 동굴에서 그녀를 밖으로 끌어냈어요. 이로써 세상은 빛을 되찾게 되었죠. 일본의 이세신궁에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보았다고 전해지는 거울이 있어요. 그녀의 손자가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 이 거울과 옥, 검을 가지고 지상에 내려왔는데 일본의 초대 천왕인 진무가 그의 증손자라고 해요. 이처럼 한국, 중국, 일본의 건국 신화에 따르면 단군과 황제, 진무는 모두 신의 후손이에요. 이는 왕권을 뒷받침하는 현실적인 제도가 발전하지 못했던 당시 종교의 권위를 통해
자신의 신성함을 드러내고 숭배를 유도한 지배자들의 의도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어요.